2차 대전에서 졸전을 펼쳤기로 유명한 이탈리아군, 그들은 도대체 얼마나 못 싸웠던 것일까요? 이탈리아군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무래도 나 역사 좀 안다 하는 분들께는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실 것입니다. 못 싸우기로 유명한 군대, 당나라 군대의 유럽판. 그렇습니다. 군사적 능력이 되게 떨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처음 듣는 분들은 이상하다? 지금 이탈리아는 잘 살고 나름 세지 않나?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안심하셔도 됩니다. 현재가 아니라 2차 대전 시기의 이탈리아군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탈리아군은 자타 공인할 정도로 못 싸웠죠. 일단 2차 대전 전에는 에티오피아랑 싸워서 진 적도 있었고, 대전 중에는 영국군이 기관총 몇 발 쏘니까 부대 단위로 항복한다든지, 심지어 이탈리아 보급관은 총알보다 마실 와인을 먼저 챙겼다든지 하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얼마나 못 싸웠길래 이런 밈이 형성된 걸까 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는데 찾아보며 느낀 건 역시나 밈화가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이없을 정도로 털린 일화가 많아서 보면서 빵빵 터질 정도였죠. 아니 도대체 어느 정도였을까요?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어땠는지를 알아야 군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이탈리아 왕국은 말은 왕국이지만 사실 왕은 물러나 있고 다른 독재자가 통치하는 전체주의 파시즘 국가였죠. 베니토 무솔리니라는 사람이 바로 그 독재자였는데, 그는 연설가이자 군인 출신으로 강력한 영향력으로 이탈리아 국왕의 눈에 들어 권력을 획득했습니다. 이 사람이 사실상 파시스트의 원조인 게 독일의 히틀러보다도 먼저인 1922년부터 왕초 노릇을 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탈리아는 독재자 한 명의 실력에 좌우되는 나라였는데, 문제는 그가 매우 형편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솔리니는 엄청난 망상가로 이탈리아 땅에 예전에 존재했던 로마 제국 뽕에 심히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주장했죠. 로마, 나의 지휘 아래 이탈리아의 새로운 로마 제국을 건설하겠다! 이러한 그의 사상을 스파치오 비탈레라고 하는데, 해석하자면 다른 나라 땅을 뺏어서 로마의 고토를 수복하고 신로마 제국을 건설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는 상당 부분의 아프리카 땅을 자기가 먹기로 결심했죠. 그게 옛 로마의 고토니까. 하지만 문제는 그곳은 영국과 프랑스가 식민지로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얘네를 이겨야 한다는 소린데, 무솔리니는 괜찮다, 단호한 의지로 결연히 적을 박살내면 제 아무리 영국 프랑스라도 격파할 수 있다. 하지만 그건 망상이었습니다. 우선 경제력을 보면 영국의 GDP는 이탈리아의 4배, 프랑스의 GDP는 이탈리아의 2배가 넘었죠. 잽이 안 되었고, 이탈리아 군 전투력은 형편없었습니다. 이탈리아는 1896년에 에티오피아를 침공한 적이 있었는데 그들은 충격적이게도 여기서 패배했죠. 그 이유는 에티오피아군은 이때 숫자가 이탈리아군의 4배였고 총으로 무장하고 있었던 점, 이탈리아군은 먼 타지에서 싸우느라 보급 문제로 병사들이 쫄쫄 굶었던 점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유야 어떻든 이 패배 탓에 이탈리아는 전 세계로부터 조롱을 당했죠. 어떻게 서구 열강이 이렇게 약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탈리아가 약했던 이유 중에는 이 나라가 농업국가였던 점도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탱크, 장갑차를 만들 공업력이 필수적인데 이탈리아는 농업이 전체 노동인구의 반이고 공업인구는 훨씬 적었죠. 당연히 생산력이 후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허약한 군을 데리고 무솔리니는 오로지 신로마 제국의 여명을 위해 군대를 성전에 투입합니다. 때는 1930년대, 유럽에서는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나치 독일이 성립되어 파죽지세로 영토를 부풀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무솔리니는 히틀러의 기세가 좋으니까 히틀러 저거 한가닥 하네? 좋아, 그럼 나도 저놈에게 동참해서 로마를 재건해보겠다 하고 독일 편에 서고야 맙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이 발발했고 독일은 곧 프랑스를 침공하죠. 이때 프랑스는 독일에게 속수무책으로 밀렸는데 무솔리니는 이때 기회를 보고 이건 프랑스를 먹을 기회다, 우리도 따라서 공격하자 하고 프랑스로 진군합니다. 전쟁에 참가한 거죠. 이탈리아는 꿀이었던 게 이미 프랑스는 독일에게 초토화된 상태, 이탈리아는 약화된 프랑스군만 상대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는 얘네조차 이기지 못했죠. 이탈리아군은 31만 병사로 프랑스를 공격했지만 오히려 9개 사단에 불과한 프랑스군에게 대패해버린 것입니다. 프랑스는 2티어급 2군 부대가 싸웠는데도 말이죠. 이유는 이탈리아군이 하도 못 싸운 탓이었습니다. 공업력이 후달려서 이탈리아 전차는 알프스 올라가다 퍼져버렸고, 그때가 추웠는데 이탈리아는 방한 장비 생산을 못해서 병사들이 동상에 걸렸습니다. 결국 이탈리아군이 3,500명의 사상자가 나올 동안 프랑스의 전사자는 200여 명에 불과했죠.
프랑스군의 대승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얼마 안가 독일에게 무너지는 바람에 무솔리니는 졌지만 프랑스 땅 일부는 차지할 수 있었죠. 응? 어쨌든 땅은 먹었쥬? 우리 신로마의 앞날이 밝구나. 곧바로 무솔리니는 다음 작업에 착수하죠. 이제 그는 로마의 옛 고토인 이집트를 원했는데 거긴 곡창지대인데다 이집트를 먹으면 이탈리아 본토와 이탈리아령 동아프리카 식민지가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이집트는 당시 영국의 영향권에 있었는데 우선 무솔리니는 거기 가는 길에 있는 몰타부터 밀기로 합니다. 몰타도 영국 소유의 섬으로 위치가 위치인 만큼 무솔리니는 여길 미리 밀어놔야 편했죠. 그리고 몰타 방어 전력이라고는 복엽기 4대가 전부. 따라서 무솔리니는 복엽기? 그거 라이트 형제 때 비행기 아니야? 야, 걔넨 다 쌩까고 폭격기만 출격해서 쓸어버려 하고 우스워하며 공습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신형 전투기를 사용한 이탈리아군은 복엽기 몇 개에 탈탈 털려버렸죠. 이탈리아 폭격기들은 호위기도 없이 비행을 하다가 이런 꼴을 당한 겁니다. 결국 첫 주 동안 아무런 성과가 나지 않았고 그 시간 동안 영국 측에서 몰타에 최신 전투기를 지원하는 바람에 이탈리아는 몰타를 끝내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이집트를 점령한다면서 섬 하나 못 먹는 게 웃기긴 하죠. 그러나 더 우스운 것은 이때 무솔리니가 몰타... 야, 생각해보니 우린 이집트만 점령하면 됐지 몰타까진 안 먹어도 되겠다. 그냥 쌩까고 이집트부터 치자 하고 몰타에서 손을 뗐습니다. 이는 당연히 미친 짓이었죠. 앞마당에 떡하니 있는 적기지를 무시하다니 결국 이탈리아는 그 대가를 나중에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무솔리니는 이집트를 침공했죠. 그런데 생각보다 이집트는 꽤나 위기였습니다. 이탈리아는 병사를 무려 23만 명, 전차만 340대나 보냈고 이때 영국도 상황이 안 좋았던 게 나치 독일이 이제는 영국 공격을 개시하여 영국 본토가 공격받고 난리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솔리니는 영국 지금 바빠서 이집트에 신경 못 쓴다. 이럴 때 물량으로 들이받아 격파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이탈리아군은 진군을 시작하죠. 그런데 그들의 진격은 조금 이상했습니다. 이탈리아는 해가 내리쬐는 대낮에 사막에서 걸어서 진격하고 있던 것이었죠. 아니 상식적으로 트럭으로 이동해야지 왜 땀 뻘뻘 흘리며 진격했을까요? 바로 공업 생산량이 딸려서 병사를 수송할 트럭이 부족했던 탓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기막힌 것은 기껏 있는 몇몇 트럭에다가는 엉뚱하게도 병사들 대신 대리석을 실었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훗날 이집트 침공이 완료되면 거기 승전 기념비를 세워야 한다. 그러니 제작에 필요한 대리석을 트럭에 싣고 가라. 이 때문이었죠. 이를 보고 영국군은 저 정신 나간 것들 걸어서 사막을 횡단하네? 야, 그러면 아예 쟤네가 행군 더 하도록 최대한 이집트 깊숙이 이탈리아군을 끌어들이자. 그러면 전투 시작도 전에 지칠 거 아냐? 해서 지속적으로 후퇴 전술을 폈죠. 이에 이탈리아군은 진격이 잘 되네? 하면서 자기들 처지도 모르고 신나게 진격했습니다. 그렇게 국경 넘어 100km 부근까지 진격한 이탈리아군. 그런데 막상 이들을 끌어들인 영국군은 당황합니다. 이탈리아군이 이때 너무 깊이 들어와서 메르사마토리라는 곳 코앞이었는데 이곳은 위치가 좀 안 좋아서 방어가 힘들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탈리아가 진격만 더하면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 그러나 그들은 굴러들어온 기회를 걷어차버렸습니다. 이탈리아군은 메르사마토를 얼마 안 남겨놓고 진격을 멈춘 것이죠. 왜냐면 이탈리아군 사령관 그라치아니가 이 정도면 진격 많이 했지? 그러니 이젠 잠깐 스톱해서 진지 쌓고 보급로도 정비 좀 하자. 더위에 지친 병사들도 쉬게 해주자고 하고 진격 중지 명령을 내린 탓이었습니다. 물론 잠깐 쉬는 건 뭐 나쁜 선택은 아니죠. 휴식과 진지 구축은 전쟁에 필요한 것이기도 하니.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군은 휴식을 3개월이나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단 휴식을 시작하자 우효, 우리가 이집트 땅을 이만큼이나, 야 우리 이긴 거나 다름없으니 붓고 마셔. 일단 진격은 많이 했으니 축제 분위기였고 고위 장교들은 서로 막 와인 따고 고기도 구워 먹으면서 승전을 축하했죠. 그렇게 이탈리아군은 단체 MT 온 것 마냥 퍼마시고 놀기 시작했고 이러다 보니 3개월이나 쉬었습니다. 이때 장교들의 막사에는 온갖 사치품이 공급되고 뜨거운 목욕물도 받아놓고 고급 카페 깔고 잤죠. 참 글램핑이 따로 없었습니다. 아니 그럼 휴식 명령을 왜 내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에 당연히 영국군은 허참 뭐하는 놈들이요. 뭐 다행이다. 야 우리는 이 틈에 빨리 반격 준비하자. 그리고 마침 영국은 9월 15일 독일에게 크게 승리하여 이제 이집트에 구원군을 파견할 여건이 마련된 상황. 영국군은 착실히
영국군들이 6만 군사를 모았고 마침내 1940년 12월 9일 영국군은 이탈리아를 향해 반격을 개시하는데 이 공격에 23만 이탈리아군은 추풍 낙엽처럼 무너져 내렸죠. 군기가 엉망이니 그냥 초전 박살이 났고 이탈리아군은 계속해서 후퇴합니다. 그러니 영국군이 뭐야 조금 공격하니까 바로 밀리네? 그럼 내친 김에 더 진격해버릴까? 하고 무려 이탈리아령 리비아까지 진격해버립니다. 그렇게 패퇴하던 이탈리아군은 영국군에게 23만 중 무려 포로만 13만 명이 잡혔습니다. 병력의 반이 순삭된 거죠. 반면 영국군의 피해는 500의 전사자, 1300명의 부상자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교환비가 이쯤 되면 70대 1이었고 영국군은 10주 동안 무려 800km나 진격했죠. 이탈리아는 100km 진군하려다 800km를 얻어맞았습니다. 그럼 무솔리니는 이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상상을 초월하게도 또 다른 트롤짓을 벌이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이 와중에 그리스까지 침공하는 기행을 벌였던 것이었죠. 이집트, 그리스 양국과 전쟁을 한 건데 자기 그릇을 모르던 무솔리니는 발칸반도 일부까지도 미수복 이탈리아라고 지칭 그중 하나인 그리스를 침공했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는 전투력이 매우 낮다고 평가받고 있어서 무솔리니는 승리를 낙관했죠. 그래서 이탈리아군은 침공 전부터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병사들은 그리스 여성이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에게 줄 실크 스타킹을 챙겼죠. 그런데 침공이 시작되자 이게 웬일, 그리스는 이탈리아를 격파해버렸고 오히려 역으로 이탈리아령 알바니아까지 쳐들어가 알바니아의 25%를 장악해버렸습니다. 이탈리아가 오히려 영토를 잃은 거죠. 그리스의 승리 이유는 당시 그리스가 지형이 험하고 추운 날씨 때문이라고는 하는데 그 정도도 못 이기면 이게 추축국 군대가 맞는가 싶습니다. 그 와중에 당시 이탈리아군 사령관은 전투보다는 영화음악 작곡에 더 몰두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니 결국 이 소식을 듣고 히틀러가 더 열이 받아서 저 모질이더라, 아니 이탈리아는 왜 자꾸 이기지도 못할 전쟁을 하는 거야? 이러면 또 도와줘야 하잖아. 야, 군대 보내서 그리스 대신 정복해줘라 하고 독일군을 파견했죠. 곧 그리스는 손쉽게 점령되었고 나치 독일은 내친 김에 발칸반도를 아예 추축국 영토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때 독일군은 이탈리아군이 얼마나 한심했던지 이탈리아가 차라리 적이었으면 그냥 2개 사단만 국경에 놔둬도 커버할 수 있었을 텐데 같은 편이 된 바람에 독일군 20개 사단이 이탈리아 똥 싼 거 치우러 가야 하잖아 했다고 하죠. 그렇게 이탈리아를 도와준 히틀러. 하지만 히틀러는 또 그들을 도와야 했습니다. 아까 이집트에서 이탈리아군이 참패해서 이젠 북아프리카가 연합국에게 넘어갈 판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틀러는 화를 사귀고 독일군 명장 에르빈 롬멜을 보내서 이탈리아군을 돕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은 명장 롬멜이 지휘하니까 이탈리아군은 그나마 전투력이 나아졌다는 것이었죠. 롬멜이 그만큼 대단한 것도 있고 이탈리아도 정예부대 중에는 잘 싸우는 애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무솔리니가 워낙 허무맹랑한 작전을 내려서 말아먹으니 그렇지. 아무튼 그렇게 롬멜 아래 북아프리카에서는 추축국이 연전연승했고 독일 형님한테서 든든하게 지원을 받던 이탈리아는 싱글벙글하며 신로마의 꿈에 부풀었죠. 하지만 그것도 얼마 못 갔습니다. 독일 원툴이던 이탈리아군에게는 재앙적인 소식이 들려온 것이었죠. 1942년이 되자 독일은 2차 대전에서 서서히 밀리기 시작합니다. 히틀러는 판단력을 상실했는지 대뜸 인구 1억 8천만의 소련을 침공해버렸죠. 이것이 바로 독소 전쟁인데 소련은 초반 잠깐 밀렸으나 곧 재정비하고 독일에게 총공세를 가해 독일군을 점차 몰아냈습니다. 이것 때문에 독일에서는 소련 전선에만 지원이 빵빵하게 들어갔고 북아프리카의 추축국 전선에는 그만큼의 지원을 더 못해주는 형편이었죠. 상황이 이러니 히틀러에게는 소련 때문에 북아프리카까지 신경쓰기 빡센데 그럼 이럴 때 그냥 무솔리니가 이탈리아 본토에 있는 병력들 북아프리카에 더 보내서 펑크난 부분 좀 메워주면 참 좋겠네. 그럼 얼마간 커버는 가능할 테니. 이게 그나마 좋은 시나리오였죠. 그런데 무솔리니는 이와 전혀 반대되는 미친 짓을 합니다. 그는 오히려 독일을 따라 소련에다 선전포고하고 소련에 원정군을 파견한 것이었죠. 히틀러는 당연히 아니 야 뭐해, 소련군은 어차피 물량이 많아서 니네가 와도 다 뚫려, 그냥 소련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북아프리카 신경 쓰라고. 하지만 무솔리니는 정성스럽게도 그런 거 다 씹고 잘 싸우는 이탈리아 정예병을 끌어모아 소련에 파견했죠.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어차피 소련군과는 물량전이니 이탈리아군이 와도 크게 달라지지 않으니 말이죠. 게다가 독소전쟁에 파견된 이탈리아 부대는 또 공을 세우며 잘 싸웠습니다. 아니 그런 애들을 북아프리카에 파견했으면 다 씹어 먹었을
텐데 애꿎은 독소 전쟁에 왜 소모시켰냐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견된 이탈리아군은 어차피 싹 쓸리게 되는데 소련이 스탈린그라드 전투 때 무려 114만 병력으로 모조리 밀어버리는 바람에 이탈리아군까지 11만이나 손실되었던 것이었죠. 그런 와중 독일도 스탈린그라드 전투 이후 밀리는 모양새가 됩니다. 이렇게 되니 추축국은 북아프리카 전선에서도 밀리기 시작했고 결국 롬멜의 지휘에도 불구하고 연합군의 버나드 몽고메리 장군의 지휘하에 추축군은 패배, 북아프리카 전선은 연합군의 승으로 끝이 나죠. 이탈리아군은 이때 25만 명이나 항복을 했습니다. 만일 이탈리아가 북아프리카에 정예병 투입해서 빨리 밀었었더라면 상황이 조금이나마 나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고 결국 전선 전체에서 패배해버린 것이죠. 그렇게 되니 이탈리아는 더 이상 저항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기껏 갖고 있던 이탈리아의 동아프리카 식민지는 연합군에게 1941년 일찌감치 몽땅 빼앗겼고 연합군은 이제는 이탈리아 영토인 시칠리아 섬까지 밀고 들어오는 상황. 이제 신로마의 꿈은 사라지고 이탈리아는 폭망해버렸죠. 결국 로마까지 폭격당하는 상황에서 이제 이탈리아 국민들, 국왕까지도 무솔리니에게 등을 돌렸고 이탈리아 의회는 국왕의 지지를 얻고 무솔리니를 투표로 실각시켜 버립니다. 하지만 무솔리니는 자기가 폐위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의회는 자문기관일 뿐이야, 난 업무를 계속 보겠다 하고 업무를 보았죠. 이에 황당해한 이탈리아 국왕이 그를 불러서 직접 해임하고 나서야 그는 자리에서 내려갔습니다. 무솔리니가 권력을 잡은 지 21년 만의 일이었죠. 그리고 이탈리아는 1943년 9월 항복함으로써 이탈리아 왕국은 졸전 끝에 날아가고 말았죠. 그리고 2년 뒤 연합군의 공세로 추축국인 독일, 일본이 차례로 항복함으로써 2차 대전은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참고로 무솔리니는 훗날 분노한 시민 파르티잔에게 붙잡혀 총살형으로 사망하게 되죠. 이렇게 2차 대전 이탈리아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이탈리아군도 참 이렇게 못 싸운 게 허탈하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합니다. 능력이 되지 않는데 허황된 꿈을 갖고 무리수를 남발하니까 이렇게 된 거죠. 결국 이탈리아는 역사에서 두고두고 놀림받는 처지가 됩니다. 하지만 이탈리아군이 다 못 싸운 건 아니었죠. 그들의 최정예 병 중에는 베르살리에리 여단이 있었는데 그들은 북아프리카에서 혁혁한 공헌을 했으며 롬멜도 그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현재도 베르살리에리 부대는 머리에 그들의 상징인 검은 깃털을 달고 이탈리아 정예 신속 대응군으로 활동 중이죠. 아니 그러면 이탈리아 지도부가 좀 정신이 있었다면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무솔리니는 자기의 과대망상으로 말아먹은 것입니다. 하여튼 이탈리아도 되게 세계사에 이야기거리를 남긴 나라라고 할 수 있죠. 참 2차 대전에서 추축국들은 하나같이 다 비상식적인 일만 골라서 한다는 것을 느끼면서 영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별별 역사였습니다. 이탈리아, 유럽 여행을 간다 치면 항상 리스트에 오르는 대표적 문화 강국이며 과거 로마 제국의 영광, 르네상스의 찬란함 등 세계적인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런 국가도 흑역사는 있었습니다. 특히 19에서 20세기 이탈리아가 제국주의로 빠졌을 때 유독 그랬는데 당시 이탈리아는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 땅 따먹기에 동참하며 야, 우리도 로마 제국이었으니 제국주의 끼자 하며 식민지 전쟁을 벌이고 2차 대전 땐 히틀러와 손잡고 팽창주의로 나갔는데 문제는 정작 그걸 할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팽창을 해낼 군대의 전투력이 영 좋지 않았던 거죠. 2차 대전 당시 이탈리아군은 프랑스군, 영국군의 손쉬운 먹잇감이었고 심지어 그리스군에게마저 참패하며 땅까지 뺏겼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셨나요? 그건 약과일 뿐 이탈리아는 무려 아프리카 국가와의 전면전에서까지 완패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심지어 패배 후 굴욕적이게도 그 나라 수도에 직접 찾아가 조약을 맺었고 배상금까지 지불해야 했죠. 패배한 대상은 바로 동아프리카의 국가 에티오피아입니다. 1895년 이탈리아가 이곳을 선제 침공했는데 이기지 못한 것이죠. 덕분에 이탈리아는 아프리카에 패배한 최초의 서구 열강 타이틀을 얻었고 당시 서구 제국주의에 고통받는 식민지인들에게 유럽 이거 해볼만 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죠. 그렇게 유럽 전체의 위상에도 살짝 영향을 줬던 이탈리아 군인데 아니 도대체 왜 에티오피아에게 패한 것일까요? 이 황당한 역사를 들여다보겠습니다. 19세기 말 제국주의 서구 열강들은 경쟁적으로
아프리카를 식민지화해서 나만 아는 땅이 없었는데 그 와중에 뒤늦게 떠오른 유럽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이탈리아였습니다. 찬란했던 로마 이후 이탈리아 반도는 오랜 세월 분열되었다가 19세기 중반 이탈리아 통일운동이 일어나서 1400년 만에 통일을 이뤘는데 문제는 이때 너무 거하게 사발을 들이켰습니다. 통일된 왕국, 이 기세로 로마 시절 영광을 재현하자!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고 제국주의 대열에 동참하고자 아프리카 식민 경쟁에까지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1890년대 에리트레아, 소말리아를 차례로 식민지화했는데 갖고 나니 더한 욕심이 생겨서 내친 김에 이 둘을 연결하는 에티오피아에까지도 눈독을 들이게 됩니다. 마침 에티오피아는 당시 거의 유일한 아프리카 독립국이었죠. 따라서 슬쩍 이곳에 접근하여 어이 에티오피아, 우리 잘 지내자. 너희 국내 정세도 혼란하다며 내가 지원해 줄게 하고 에티오피아 유력 인사를 지원하며 서서히 구워 삶았고 마침내 1889년 양국 간 우호를 위한 우찰레 조약을 내밀었습니다. 조약에는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재정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돈이 필요한 에티오피아는 사인했는데 문제는 이탈리아는 이 조약에 함정을 설치해 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살짝 추한 함정이었는데 조약은 에티오피아 언어, 이탈리아어 두 버전으로 작성되었고 제17조 외교 관련 조항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외국과의 교섭에서 필요하면 이탈리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에티오피아 언어 버전엔 그렇게 명시되었죠. 문제는 이탈리아는 자기 언어 번역본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외국과의 교섭에서 이탈리아의 도움을 받는다. 의도적으로 필요하면 받을 수 있다를 무조건 받는다로 바꿔버린 초월 번역을 해버린 건데 이 해석대로라면 에티오피아는 외교권이 뺏기고 이탈리아의 보호국으로 전락한 셈입니다. 애초에 조약 자체가 식민지화를 위한 포석 성격이 강했죠. 이탈리아는 이걸 굳히기 위해 온 유럽에 이렇게 홍보했습니다. 에티오피아를 보호국화했다. 이제 내 거니까 건들지 마셔요잉. 하지만 에티오피아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당시 에티오피아 황제 메넬리크 2세는 격분했고 와 열강이 아니라 깡패네. 말장난으로 외교권을 박탈해버려? 됐어. 조약은 무효다. 조약을 전면 폐기해버렸습니다. 이는 이탈리아에게 꽤나 굴욕인 측면이 있었죠. 이탈리아도 어쨌든 식민지 있는 제국주의 열강인데 조약을 파기당해버렸으니까요. 물론 에티오피아는 제국을 칭할 정도로 아프리카에서 꽤 잘 나갔고 외세 침략도 많이 이겨낸 터프한 나라라서 이런 강경책을 쓸 정도로 배짱이 있던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이걸 귀엽다고 여겼죠. 전력 차이를 보면 이탈리아는 그간의 통일전쟁으로 경험도 쌓인 데다 서구식으로 무장된 앞선 군대를 보유했습니다. 반면 에티오피아는 근대식 군복이 사실상 없어서 전통 천옷을 입었고 사슬갑옷을 입은 창칼 부대도 많았죠. 무엇보다도 많은 병사가 맨발이었습니다. 이를 만만히 여긴 당시 이탈리아의 크리스피 총리 내각은 전쟁을 결심했고 조약을 폐기했다는 명분으로 4만 군사로 에티오피아를 침공합니다. 1895년 1월의 일이었죠. 하지만 이건 대재앙의 시작이었으니 초반 이탈리아군은 작은 전투들에서 완승하며 파죽지세로 진군했지만 얼마 안가 상황이 꼬이게 됩니다. 에티오피아의 험준한 지형 때문이었죠. 에티오피아는 동아프리카 대자연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높은 곳은 바위산, 낮은 곳은 진창이었죠. 땡볕에 여길 행군하는 장병은 피로도가 미친 듯이 쌓였습니다. 또한 툭하면 보급도 지체됐죠. 보급품을 실어 나를 길이 너무 험난하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이건 누구나 예상 가능한 외부적인 것이죠. 진짜 문제는 이탈리아군 내부에 있었으니 이탈리아 높으신 분들은 탁상에서 우린 서구 열강이야. 아프리카 따위는 병사들 적당히 던져놓으면 이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대한 절약하자 하고 대충 재고 남은 물품, 품질이 썩 좋지는 않은 물품들만 쥐어줘서 보급품 자체부터 불량했던 것입니다. 충격적이게도 지도부터가 부정확한 뇌피셜 지도였고 군화는 오래된 것만 주니까 바위산 행군에서 족저 근막염 걸린 병사가 속출했습니다. 심지어 통신 장비마저 잘 안 됐고요. 이는 나중에 큰 패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문제를 못 느끼고 아프리카한테 지기라도 하면 개망신이다. 후퇴 절대 하지 말고 밀어붙여. 빨리 진격하라 닥달만 했죠. 때문에 이탈리아군 총사령관 오레스테 바라티에리는 할 수 있는 게 돌격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비도 안 좋고 보급품도 제때 안 오니 진격할수록 이탈리아군은 지쳐갔죠. 에티오피아는 바로 이것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전쟁 전 상황을 보면 에티오피아 황제 메넬리크 2세는 철저해서 일찌감치
이탈리아군의 침략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빨리 동원할 수 있도록 진작에 본국의 도로, 통신망을 근대적으로 정비한 데다 재빨리 프랑스, 러시아에게 접촉해서 대량의 최신 무기를 수입해 놓았죠. 때문에 에티오피아군은 전국 군벌을 호출해서 10만 대군을 모았고 군대에는 비슷하게 10만 정의 질 좋은 총이 있었으며 프랑스제 호치키스 기관총까지 보유했습니다. 심지어 포병 전력까지 꽤 많은 숫자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전력이 그렇게 엄청 호락호락한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전근대식으로 무장한 병사가 많았고 전체적 전투력은 이탈리아 우세였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노린 것이 있었으니 소모전이었죠. 어차피 이탈리아군은 진격할수록 지칩니다. 그것을 이용하고 추가로 이탈리아군에게 전투를 깔짝깔짝 걸어서 확실히 지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완전히 탈진하면 그때 결전으로 한 번에 쳐버릴 계획이었죠. 그런데 신기한 게 있었습니다. 이런 깔짝 공격에도 이탈리아군은 무기력했던 것이죠. 전쟁 1년 차인 1896년 1월 에티오피아군은 이탈리아군이 진을 친 메켈레 지역을 공략했는데 이때 에티오피아군은 이 지역의 우물을 점령했고 목마른 이탈리아군이 우물을 탈환하려 필사적으로 공격했지만 실패하고 후퇴해버린 것입니다. 국지전이라고는 하지만 이탈리아군의 사기는 떨어져 갔고 보급 상황은 나빠졌습니다. 결국 한 달 뒤 이탈리아군은 보급이 5일치밖에 안 남아서 공세가 불가능한 지경이 되었죠. 이때가 에티오피아군이 몰아칠 적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상황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에티오피아 역시 소모되어 10만 대군 먹일 식량이 바닥난 것이었죠. 때문에 양측은 누가 먼저 말라 죽나 나라를 건 눈치 싸움을 시작했는데 먼저 참을성을 잃은 건 이탈리아였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국민들이 닥달하는데 전장엔 별 소식이 없으니까 야 총사령관은 뭐하냐? 진격도 못하고 쩔쩔매는 거야? 그냥 밀어붙이라고. 총사령관 확 교체해버린다? 하고 바라티에리 총사령관을 압박했죠. 반면 에티오피아는 전략도 명확하고 나라도 걸린 만큼 좀 더 인내력을 발휘했습니다. 독촉을 당한 바라티에리,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후퇴를 생각했었습니다. 이런 군대로 먼저 공격한다? 질 확률이 크니까요. 하지만 이게 웬일, 군회의를 하자 부관들이 아니 이탈리아의 명예가 있지 여기까지 와서 군대 물립니까? 오히려 이 마지막 타이밍 최후의 일격을 가야 합니다. 벌떼같이 전투를 주장했습니다. 바라티에리는 답답해 미쳤죠. 적들의 홈그라운드로 다 지친 병사들을 끌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게 적들이 바라는 바였고요. 하지만 부관들도 살벌했고 어차피 후임 사령관이 또 몰아붙일 것이었습니다. 바라티에리는 결국 공격을 명령했죠. 목표 지점은 에티오피아 아드와 골짜기, 그곳의 고지를 점령하여 승전보를 따내야 했습니다. 곧 바라티에리는 자정부터 새벽까지 기습적으로 병사들을 행군시켰습니다. 밤중에 움직여야 그나마 허를 찌를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그건 이탈리아 장병들에게도 기습이었습니다. 잠도 못 자고 새벽부터 기습 행군을 해야 했던 그들이었죠. 더 최악이게도 점령해야 될 고지가 3개였습니다. 그래서 군대는 좌군, 중앙군, 우군, 그리고 만약을 대비한 예비대로까지 잘게 쪼개졌죠. 당시 총 17,000 병력이 투입돼서 많지도 않았는데 그마저도 4등분대 분산된 것입니다. 그렇게 재앙이 시작되죠. 에티오피아군은 이미 스파이를 통해서 작전을 입수하고 산 위에 매복하고 있었고 새벽 6시 전투가 시작되자 이탈리아군은 사방에서 기습을 받았습니다. 시작부터 포위 상태였죠. 하지만 이탈리아군도 선전을 했습니다. 유럽 국가도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이탈리아 포병대의 맹공에 많은 에티오피아군 사상자가 발생한 거죠. 하지만 에티오피아군도 수입했던 프랑스제 기관총으로 응대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탈리아군은 무너지기 시작했죠. 가뜩이나 탈진 상태에 기막히게도 이탈리아군은 상당수가 에티오피아군보다도 구식 소총을 썼습니다. 군복, 군화, 포병 다 있지만 정작 총이 구식이었던 거죠. 이는 군 높으신 분들 탓도 컸습니다. 사실 이탈리아군에겐 그보다 신식 소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 수뇌부가 야 신식 총 쓰면 지금 창고에 남은 구식 탄약들은 어떡하냐? 다 버려? 구식 총을 써야 구식 탄약을 다 소모시키지. 이랬기 때문이죠. 물론 그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 정도면 전쟁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할 것 같긴 합니다. 결국 이탈리아 좌군이 제일 먼저 괴멸됐고 가장 정예병이었던 중앙군은 그래도 이탈리아의 정예부대 베르살리에리 부대가 있어서 몇 시간 동안이나 에티오피아의 파상 공세를 방어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군이 거의 끝났다 희망을 가질 그 타이밍 에티오피아군은 결정적 한 방을 먹이죠. 메네리크 2세가 미리 준비한 예비대 25,000명을 추가 투입한 것입니다. 탈진한 이탈리아군은 이제 해치웠나? 할 때 추가 서비스가 들어온 셈이죠.
못 버티고 급속히 붕괴했습니다. 결국 이탈리아 중앙군은 완전히 무너졌고 결전을 주장한 장군도 전사해버렸습니다. 메네리크 2세도 대담한 게 사실 그만큼의 예비 병력이 있으면 지휘관들은 못 참겠다 하고 서둘러 돌격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최적의 시기에 투입해서 최대의 성과를 냈죠. 한편 이탈리아 우군은 좌군을 지원하기 위해 행군하고 있었는데 좌군은 진작에 괴멸된 상태였고 정작 지도에 쓰여진 곳에 도착했어도 여기가 어디냐? 지도상으로 맞는데 좌군 어딨어? 몰라? 엉뚱한 곳에서 길을 잃고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지도도 통신 장비도 불량이니 여기가 어딘지 자기 편이 지금 전멸하고 있는지도 몰랐죠. 결국 이들은 에티오피아군의 가두리에 걸려버렸고 에티오피아가 지휘하는 말탄 기병대에 싹 쓸려나가서 전멸했죠. 그렇게 좌, 중앙, 우군 가릴 것 없이 모든 주요 장군이 전사했고 바라티에리는 목숨만 겨우 부지하고 도망쳤습니다. 참고로 따로 떼어져 있던 이탈리아군 예비대는 소통 부재로 대기만 하다가 전투 끝나고서야 후다닥 후퇴했습니다. 이 대승이 1896년 3월 1일 벌어진 아드와 전투인데 이탈리아군은 5천이 전사하고 2,000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에티오피아도 7천 전사자가 났지만 퍼센트로는 훨씬 피해가 적었죠. 이탈리아의 완패였습니다. 사실 대단한 건 에티오피아는 국내 상황이 꽤나 어려웠습니다. 당시 에티오피아는 사실 중앙집권이 아니라 여러 지방군벌로 쪼개진 봉건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모두 결집하는 게 쉽진 않았죠. 하지만 메네리크 2세는 공정한 자원 배분 등 탈인간급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걸 해냈습니다. 그런데 결집에는 사실 이탈리아 덕도 컸으니 메네리크 2세와 척진 군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가 워낙 말장난, 억지 주장을 하다 보니 황제의 반대파까지 전부 단결한 것이죠. 이를 본 영국, 프랑스는 열강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여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제로도 아드와 전투 패배가 전해지자 유럽 각국 신문이 이탈리아 조롱만평을 쏟아냈죠. 한편 이탈리아 본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프리카 이름도 로마 시대 때 지어졌는데 정면 대결을 졌다? 참기가 어려웠고 정부 규탄 시위, 폭동이 일어나며 크리스피 총리 내각은 총사퇴하고 맙니다. 결국 이탈리아는 1896년 10월 에티오피아 수도로 찾아가 마주 앉아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이 아디스 아바바 조약이죠. 전쟁은 종결, 에티오피아는 완전한 독립국을 인정받았고 이탈리아가 억지 부렸던 우찰레 조약은 완전히 폐기되었습니다. 참고로 메네리크 2세는 관대하게도 황제의 여유를 보이기 위해서 잡았던 이탈리아군 포로들을 석방해 주었죠. 물론 포로 유지 비용은 이탈리아에게 배상금으로 따로 받았습니다. 이건 거의 능욕 수준인데 현재도 에티오피아는 매년 3월 2일을 아드와 전투 승전 기념일로 공휴일로 쉽니다. 티베깅이 100년째 살아 숨쉬고 있죠. 참고로 이 조약 이후 전세계 식민지인이 유럽 별거 아니네 하고 생각할 여지가 생겨버려서 서구 열강들은 유럽이 약한 게 아니야, 이탈리아가 약한 거다 라고 덮어씌우기에 급급했습니다. 여러모로 이탈리아에겐 굴욕이었죠. 하지만 이런 패배는 훗날 비극의 씨앗을 낳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이탈리아 정치인들이 국민적 상처다, 아드와를 기억하자 하고 부추기기 좋은 소스였기 때문으로 실제로 40년 뒤에 이탈리아의 파시스트인 무솔리니가 권력을 잡자 아드와 전투는 이탈리아의 치욕이다, 반드시 이걸 되갚아서 로마의 자긍심을 되찾겠다 라고 주장, 1935년 10월 에티오피아를 재침공했습니다. 물론 진짜 자긍심보다는 선동용, 지지율을 올리려는 쇼 측면이 강했죠. 그러려면 반드시 성공해야 했으니 무솔리니는 무슨 소련 상대하는 것 마냥 압도적 전력을 투입하여 잘 무장된 60만 대병력에다 탱크 700대, 항공기를 무려 400기나 투입했습니다. 반면 에티오피아군은 군사 수는 그와 맞먹었지만 1차 대전 때나 썼던 구형소총으로 무장했고 탱크는 4대, 항공기는 불과 8대 뿐이었죠. 이번엔 너무나 전투력 차이가 컸습니다. 이탈리아군은 파죽지세로 개전 3일 만에 아드와를 점령해서 서력했고 과거 에티오피아의 악숨 왕국이 존재하던 상징적인 도시 악숨까지 점령해서 그곳의 거대한 오벨리스크를 이탈리아로 집어갔죠. 이것은 곧 로마의 광장 한복판으로 옮겨져서 무솔리니의 우상화에 동원됩니다. 마침내 1936년 5월 5일에는 수도 아디스아바바를 함락시켰고 꿈에 그리던 에티오피아 식민지화에 성공하게 됩니다. 싱글벙글한 무솔리니는 그 유명한 발코니 연설에서 이제 제2의 로마 제국이 아프리카에 건설됐다, 이탈리아 왕은 에티오피아 황제를 겸한다 라며 이탈리아 제국을 선포했고 말이죠.
하지만 화려한 연출과는 상반되게 사실 이탈리아는 이때도 심한 졸전을 펼쳤습니다. 이번에도 험한 지형 때문에 보급이 악화됐고 진격이 더뎠죠. 워낙 대병력이다 보니까 거점 점령하면 도로 깔고 점령하면 도로 깔고 보급로를 창조하여 나아가야 했으니까요. 무솔리니는 전쟁하러 갔지 고속도로 깔아주러 갔냐? 얼른 진격하지 못해? 라며 닥달했지만 오히려 에티오피아군은 역으로 크리스마스에 총공세를 몰아붙여 무려 60만 현대병력을 상대로 진격을 몇 주간 저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열이 끝까지 뻗친 무솔리니는 최악의 결단을 내리고 말죠. 독가스를 살포한 것입니다. 원래도 조금씩 살포해왔는데 무솔리니가 1936년 아예 공인을 해버렸습니다. 결국 이탈리아군은 수시로 독가스를 살포해서 전쟁에서 사용한 총량이 무려 300톤에 달했죠. 엄연한 전쟁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정부는 이를 은폐했고 결국 60만 대군, 탱크, 항공기, 독가스, 모조리 동원해서 7개월을 쏟아붓고서야 에티오피아를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처뿐인 승리였죠. 에티오피아도 끈질겨서 이탈리아군은 무려 1만 8천의 사상자가 났고 현지에서 걸린 질병으로 추가로 1만 8천이 아파서 본국으로 실려갔습니다. 또한 수도는 함락시켰어도 에티오피아 전국에서 쉴 틈 없이 반란이 터졌죠. 이탈리아는 계속 돈 써가면서 병력을 밀어넣어야 했습니다. 이는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이탈리아는 국가 재정이 사실상 거덜났고 국제 무대에서도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었죠. 결국 이탈리아가 붙을 곳은 나치 독일밖에 없게 되었고 1939년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자 이탈리아는 나치 편으로 참전하고 맙니다. 당연히 이때 그 유명한 이탈리아군의 전투 대서사시가 펼쳐졌고 전투에서 계속 패하다가 1941년 결국 에티오피아까지 잃게 됩니다. 영국군이 기습적으로 에티오피아로 진격해서 이탈리아군을 축출해버린 것이죠. 생고생에 얻은 에티오피아를 5년 지배하고 잃어버린 이탈리아. 그들은 결국 연합군에게 자국 본토까지 점령당하고 무솔리니는 잡혀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여러모로 총체적 난국이었던 이탈리아군의 최후였는데 그들의 졸전은 워낙 인상 깊은 탓에 그것 때문에 이탈리아의 제국주의 만행이 묻히고 있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살펴본 1, 2차에 걸친 이탈리아 에티오피아 전쟁이었는데 여러모로 에티오피아는 이탈리아에겐 먼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두 전쟁 모두 정치, 쇼 이런 게 결합되며 변질되었고 무리한 공격을 하는 바람에 기대 이하의 전투력만을 발휘한 것이었죠. 사실상 2차 대전 때 그들의 운명도 이때 정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찬란한 역사를 가진 나라라도 정부와 전쟁의 명분이 변질된다면 힘을 못 쓰게 되는 역사의 사례 아닌가 싶습니다.